10명 중에 3, 4명? 나머지는 군대 빼려고. 난 면제할 거야. 나 군대 절대 안 가. 신체 검사 9년 동안 23번. 병무청장이 와서 얘기를 전 얘기가 내가 당신 자식이라면 난 무조건 얘기해야. 지난 9월 4일 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이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담당자가 아침에 이때만 해도 사건은 그리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인 조신호 선수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사건은 심상치 않게 전개되기 저는 꿈이 시작했습니다. 있었는데 유혹이 왔어요. 옆에서 딱 와가지고 그냥 뿌리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줄줄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소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자그마치 51명. 세상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연예인들까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2004년 우리 사회엔 또다시 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들 말이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된 이들의 사죄는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에 대한 호소로 이어졌습니다. 2년이란 공백기간 동안 공백기간을 갖다 보면은 다시는 연기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야구를 진짜 야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들이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병은 사구체 신염과 신증후군이라는 신장질환.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실제로 신장질환을 앓고 있지만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한 젊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25살의 김군. 병 때문에 현역 입대는 면했지만 공익근무도 그에겐 벅찹니다. 집에 가서 바로 자는데도 한 10시간 넘게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힘들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그 면제라고 왜 재검이 나온지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김군 정도의 상태면 면제 판정이 당연하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따라 지난 9월 다시 진단서를 끊고 신체 검사를 받았지만 면제 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검을 9월 10일 날 받았는데 그 병역비리 그게 터져갖고요. 그 면제가 안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과 동시에 9월 7일 날 즉시 사구체 신염이라든가 이런 신장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중증관리 질환에다 놓고 일단 현재 면제 판정하던 것을 모두 보류하고 솔직히 그 사람들 때문에 저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피해보는 사람이. 그날도 저처럼 받는 사람이 저까지 3명이었거든요. 근데 3명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신장 이식까지 각오해야 하는 병인 만큼 밥 한 번 먹는 일조차도 김군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생으로 먹으려니까 좀 힘들죠. 먹기 싫어도 2번, 3번 싸면 싸먹고 하고 어제도 감기를 이제 먹였고 자기가 그 과장님이 병무청에다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얘는 병력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공익도 할 수가 없다. 일단 제대로 해주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계를 몇 개씩 맞춰놓고 자도 아침에 눈뜨기가 힘든 생활. 무엇보다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허건날 트레이닝하고 허건날 그 경기하고 운동하는 그런 선수들이 사고체 신념을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얘는 조금만 걸어도 뭐 반나절만 걷고 그래도 얘는 녹초가 돼서 오는데 한마디로 돈 없고 백 없으면 진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고 좀 억울해요 되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군복무를 기피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김군 같은 진짜 환자는 당장 내일이 암담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 죽어가는 사람 이식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로 재검을 딱 받았어요. 무조건 보류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 병무청장이 와서 내 앞에서 얘기라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자식이라면 난 무조건 면제라고. 이 병명으로. 지난 10월 13일 병역비리 연루자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불법 면제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2년에서 3년. 그나마 비리 혐의자 136명 중 50여 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후 49일이 지났지만 브로커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따로 밝혀진 병역비리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병역비리 사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번만큼은 병역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늘 있어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건의 전모는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이번 사건을 통해 병역비리를 근절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범행 수법과 브로커의 정체를 추적해 봤습니다. 군대 입대를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던 야구선수 이모 씨. 자칫하면 야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해진 그는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알려진 동료에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만나러 갔었거든요. 아,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보통 뭐 3, 4천, 뭐 5천, 뭐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일시불로 주고 하는데 은밀한 만남 속에 현찰이 건네지고 이모 씨는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습니다. A4 용지에 방법이 써져 있는 종이를 주면서 이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러고 병원 가기 전에 항상 전화하라 그러고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의사를 만나 상담하는 요령부터 병원에 가기 전날 먹어야 하는 음식까지 A4 용지에 적힌 지시사항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단 집 근처 개병원 가요. 그 다음에 그 종합병원도 집 근처로 갑니다. 왜?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너 왜 일부러 이쪽 병원을 잘해주니까 이쪽 병원으로 갔다. 그런 말 안 듣기 위해서 이 의사들이 가장 친밀하게 그렇게까지도 지시를 해줬어요. 한편에 영화 같고 완전히 그 완전 범죄 같은 그 시나리오로 가더라고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집 근처의 병원을 찾아간 이모 씨. 먼저 의사에게 신장병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할 때 브로커에게서 받은 알부민과 피 한 방울을 몰래 떨어뜨립니다. 몇 방울을 떨어져야 된다. 그것까지도 연습을 다 해봤는데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의사가 이 새끼 어떻게 살아있나 그러잖아요. 다음 단계는 병무청이 지정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신장 조직 검사를 받는 것. 이때 등장하는 것이 커피. 조직 검사 전 다량의 커피를 마신 뒤 의사로부터 신장병 환자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얻게 됩니다. 커피 먹고 그 조직 검사 나오는 거는 확실하대요? 그렇게 한 게 맞대요? 얼마나 커피를 어떻게 타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찌르대요. 그 먹을 때 가장 기분 나쁘죠. 마지막 단계는 병무청의 최종 신체 검사. 징병관이 입혀야 하는 소변 검사를 대비해 준비해온 알부민을 미리 몸속에 주입합니다. 어떻게 되잖아요. 저희 요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사로 그래서 집었는데 그때는 좀 통증이 돼요. 아플 텐데.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최고 파이널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밝혀진 숫자만 130여 명. 병무청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검사를 3단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속임수를 써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희 병무청으로서도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으로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도 충격을 받았다는 완벽한 속임수. 그 방법은 과연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 이번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범행 수법이 적힌 종이를 건네준 것은 브로커 김씨. 그는 브로커 우씨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전직 야구선수로 나중에 우씨의 행동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빼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렇게 빼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텔레비 나온 대로. 커피 먹고요. 병원에 3일만 입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소변도. 그럼 자기가 다 알아서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이번 수법에 단서를 주고 있는 건 브로커 우 씨. 그는 과연 누구이며 이번 수법을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우리는 그가 구속 직전까지 운영했었다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기척이 평소에 별로 없었다는 거죠. 네, 사람도 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도 없는. 그의 가족들 역시 행방을 감춘 지 오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안 보인 지가 하고 저희가 가서야 되는 거고. 공판 당시 법정에서 진술된 우 씨의 과거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대 초 한 재봉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우 씨.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신문에서 신장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신장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젊은이들을 만나 소변에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면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 씨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은 연예기획사. 그는 연예인의 병역 문제를 해결해주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 신장질환을 이용한 병역 면탈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알부민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거는 본인이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연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집중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을 본인이 전혀 아니다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있을 만한 경력은 아니었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수수께끼로 수법은 터득했지만 연예기획사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한 우 씨. 스포츠 기획사를 차려 그때부터 야구선수 위주로 병역 면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리싱, 수입, 판매 이런 회사에 근무를 했다. 본인 주장이 그랬는데 그런 회사 자체가 법인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기획사를 운영했던 우 씨가 어떻게 톱스타급 연예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걸까?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우 씨가 연예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원 씨하고 친했다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알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예인 쪽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라고는 들었는데. 연예계통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또 이름 많이 알더라고요. 그 사람을. 작곡가들도 있고, 음악 기획사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모델도 있고,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수법은 어쩌면 야구계가 아니라 연예계에서 먼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밖의 얘기를 야구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18년도 그때 당시에는 또 연예계 쪽을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다 됐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예계 쪽에서 보니까 자기가 그쪽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소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 루트를 거기서부터 그런 루트가 나오지 않나라고 연예인하고 스포츠는 일제가 옵니다. 그가 차렸다는 스포츠 기획사 역시 프로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회사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부라는 그 친구가 아주 큰 친구였어요. 대한민국 스포츠 야구 쪽에 지가 기선에 같이 입어내려고 했죠. 운동선수 중에서 좀 뜬 애들 있잖아요, 작은 애들. 그거 불러가지고 이렇게 연출 나가고 와서 술 사주고 뭐고 자기 나중에 에이전트 생기면 우리 쪽으로 보고 연예계 쪽에만 자기가 많이 알고 그걸로 빠진 분들 둘러 와가지고 이렇게 야구선수 소개해주고 만나고 그러면 서로끼리 눈 좋고 매기 좋고 그런 거지 완전히. 스포츠 기획사의 대표였고 연예계에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다는 브로커 우 씨. 우 씨의 명단에는 모 연예기획사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90년대 초에 이번 사건과 같은 신장질환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10년 전부터 우 씨와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 씨와 연예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 씨의 정체를 밝히고자 했던 것은 이번 사건이 과연 우 씨 혼자만의 작품이었겠느냐, 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전문 브로커로서의 경력이 전혀 없는 그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방법치고는 너무나 치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사건에 악용된 질환은 사구체 심염과 신증후군. 이 병은 우리 신장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사구체라는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알부민과 커피만으로 이런 질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수법에서 핵심이 되었던 것은 소변에 알부민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환자의 소변과 알부민을 탄 소변은 정말 차이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신장질환 환자에게서 얻은 단백뇨 소변과 알부민을 넣은 정상인의 소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색깔도 차이가 없었고 단백뇨 수치 역시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총괄했는지 아닌지는 이 기계가 알아낼 수 없고 소변 중에 섞여있는 단백 성분만을 갖다가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여기에서 구분해낼 수가 없죠. 즉 일반적인 소변 검사만으로는 소변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변 검사와 함께 이들이 사용한 또 다른 수법은 커피를 먹어서 신장 조직 검사를 통과하는 것. 과연 커피를 먹는 것만으로 이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쪽 그룹은 같이 입원을 같이 해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 한 3리터를 먹게 했고, 이제 작은 경우는 2리터 정도인데 커피를 또 그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토하지 못하게 그냥 등 두드리고 또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먹이고. 우리는 커피가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원자를 모았고 그중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 신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25살의 김성식 씨가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불법 면제자들이 마셨다는 커피의 양은 3리터. 그 안에 500mg의 커피가루가 녹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먹으니까 어때요?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지 지금 무척 걱정되는데요. 면제받기 위해서 이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군복무하러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의학계에는 일시적으로 마신 다량의 커피가 신장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성식 씨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한 뒤 신장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초음파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관찰을 한 것인데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24시간 소변 검사인데 그 총 단백이나 알부민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결국은 다 정상 범위 내에 있거든요. 혈압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봤는데 혈압에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이번에는 실험용 쥐에게 커피를 먹인 뒤 직접 신장 조직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면제자들이 마신 양만큼 커피를 농축한 뒤 12마리의 쥐를 3파트로 나누어 각각 기본양 2배, 3배의 커피를 먹인 뒤 그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하루 저녁에 자판기 커피 120잔까지 먹은 셈입니다. 다음날 이들 쥐의 조직을 모두 떼어내 광학, 형광, 전자현미경 등 총 3가지의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굉장히 고농도의 카페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좀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각 군마다 차이가 없었고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커피가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커피가 적어도 사구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따라서 브로커가 면제자들에게 커피를 먹게 한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환자로 하여금 뭔가 믿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아마 신장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무청에 제출된 조직검사 보고서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면제자들의 조직검사를 했던 의사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진단을 이렇게 냈다. 완전히 노말 같다. 완전 정상이다. 조직검사상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환자가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단백뇨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 질환의 초기일 수 있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임상 증상이 다 있어야지 그 다음에 조직검사가 그거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부분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리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직검사에서. 결국 조직검사에선 정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소변에 심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있다는 보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왔는데 몇 번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의미 있게 2g 이상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직검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조직검사가 정상이다고 진단이 나올 때 그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완전히 이 사람, 당신은 조직검사가 정상이니까 아무 병이 없는 거다 얘기하기는 참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검사 방법이 완전하지를 않거든요. 얼마든지 속여요. 왜냐하면 아직은 디파인이 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사구체 신염이 있어요. 거기다 다 갖다 놓으면 된다 이거죠. 거기다 다 갖다 놓으면 되는 줄을 누가 아느냐 이거죠. 거의 신장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모르는데 그건 누가 아느냐 이거죠. 근데 내가 이건 코드의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다. 그러고 생각하는 게 그 이유예요. 취재 도중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조직사진 한 장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판독 결과가 이제까지의 사진들과 달랐습니다. 속돌기들이 문제가 있는데 납작하게 누웠네요. 옛날에 많이 알았던 흔적이 있다면 물론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조직이 이상이 보이네요. 그 정도 사진을 가졌으면 그거는 진짜 병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조직이 사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진은 확실히 병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가 과거에 병을 앓은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지만 그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서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미스터리인데요. 샘플을 바꿔치기 안 한 이상. 이 사람이 전혀 지금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때 담배 탄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그런 조직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뭐 진짜 교과서 바꿨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병원 측의 실수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로 환자의 조직 샘플이나 사진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완전히 100%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상적인 소견 그리고 또 저희가 진단을 낼 때는 이런 슬라이드 하나만으로 진단을 내지는 않거든요. 전자현미경 검사는 딴 사람이야. IF 검사는 딴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 결과 사진을 가지고 조합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의 사진이 오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봤어요. 어떤 부위를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든지 사진을 바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나쁜만 먹으면. 우리는 과거 병역비리 수사를 담당했고 누구보다 병역비리의 수법을 잘 아는 김대엽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번 사건 역시 과거와 비슷한 수법이 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장질환으로 면제를 받던 수법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때는 소변 조작과 함께 조직도 바꿔치기 했었죠. 조직 바꿔치기는 흔히 있었던 병역비리 수법입니다. 약물 투입에 의해서 사회 행위하는 이러한 질환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우리는 이번과 동일한 수법이 과거에 이미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부민 주사를 이용해서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으로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서 병역을 면제받는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뭐 80년대 초에도 제가 친구가 경험한 걸 제가 들은 바가 있고 오래된 얘기죠. 실제로 지난 92년 알부민으로 소변을 조작해 병역을 면탈한 수법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12년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병역 비리 수법을 병무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병무청에 대한 의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야구선수만 50여 명. 수십 명의 야구선수가 비슷한 신장질환으로 면제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적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태까지 그 97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한때 관리했던 이러한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층 이러한 사회 관심 자원에 대한 그런 관리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이러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운동선수인지 체육인인지 이런 것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의 사회관심자원 관리제도가 폐지된 뒤인 지난 1999년 당시 병역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98년, 99년도 수사할 때도 사회관심자원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뭐 어떤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간에 사회관심자원에 대해서는 그 뭐 국가가 관리 안 한다는 것도 참 우습고. 사회관심자원을 따로 뽑아서 리스트를 만든 거는 분명하거든요. 97년 이후에도요? 예, 98년도에 그 자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병무청은 현재 일체의 공식적인 답변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병이 없는데 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 신장조직 사진을 비롯해 우리가 입수한 불법 면제자들의 진단서에는 혈액검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재 결과 최종 면제 판정을 담당하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는 기본적인 소변 검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신체검사를 악용한 부정면탈을 막겠다며 지방병무청과 중앙신체검사소 두 군데를 거쳐야 하는 면제 2심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형식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 시 소변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소변을 여러 번 채취한 뒤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를 통해 어쩌면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부 연예인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정신병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알려진 연예인들. 우리는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최기영 씨를 통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춤추는 사람이요. 그 사람 정신병원 7개월, 8개월 정도 통원 치료해갖고 면제받은 상태예요. 현재 혼성 댄스 그룹의 일원인 한 남자 가수가 유명해지기 전에 정신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연예인은 기영 씨가 아는 사람만 3명 이상. 그렇다면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병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일까? 그냥 무조건 무섭다고. 정신 이상자도 아닌데 그냥 의사를 보면 괜히 무섭다, 뭐 우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해결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말로. 혼자서 할 자신이 없는 경우 심지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손을 잡고 한대요. 그래서 그 당사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문지방에 뒤통수를 맞더니만 애가 막 이렇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하는 행동은 갑자기 이렇게 중간중간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자기는 엄마가 많은 것 때문에
웃겨갖고 웃음을 나오려 웃으면 큰일 나잖아요. 웃음 꽉 참을 때 진짜로 웃긴데 너무 참으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서 이거 뭐라고 우리 아들 울지 않냐고 막 이런 식으로 엄마랑 같이 연기를 한 거예요. 보다 확실한 면제를 받기 위해 아예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좀 오래 있으면은 자기 멀쩡한데 진짜 거기 있으면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냥 멀쩡한데 군대 빼려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대요. 막 이래서 이랬다 뭐 이렇게 논대요 같이 안에서 놀다가 이제 누가 좀 온다 이러면 괜히 우울한 척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면서. 연예계에서 이런 수법이 퍼지게 된 것은 정신과 병력이 취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일반인들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런 거에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할래? 그때 내가 뭐 직장 생활 할 거냐? 뭐 그런 거 따라오지도 않을 텐데 뭐 따라와도 너 뭐 나한테는 뭐 별다른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병원에서 정말 환자와 정상인을 구별하지 못한 것일까? 알면서 해주는 의사도 있고 어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알면서도 그냥 소견서, 뭐 진단서 뭐 이런 거 통원 치료 이렇게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뽑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면제 수법을 제보해온 전직 운동선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수법은 인대 파열. 손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치면 이게 늘어나거든요. 여기가. 어깨가. 늘어난 상태에서 쭉쭉 늘어난 상태에서 한 2달 정도 더 치면은 여기가 이제 인대가 끊어지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은 면제가 받을 수 있다 그래갖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면제가 됐어요. 100% 다. 한 몇 명이나 그렇게 봤어요? 한 12명 정도? 그럼 마지막으로 보신 게 2003년도까지 봤어요. 작년 때까지. 일부 병원에서는 오히려 수술을 하라며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뭐 습관성 탈골이다 그래야 가면은 병무청에서 인대를 끊으면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게 많아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수술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돌리는 경우를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자신 역시 인대 파열을 시도했지만 그 고통이 너무 심해 중도에 포기했다는 진호 씨.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막 했던데 거기서 지금 계속 나는 거거든요. 이쪽이 전체 목 뒤에서부터 해갖고 쫙. 예. 왜냐하면 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제대로 이렇게 어깨 못 올릴 때도 있거든요. 하루 종일 아파요 여기가.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다양한 병역 면제 수법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도 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4급 공익 판정을 받고 근무 중인 임형석 씨. 그러나 그는 현역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가 이틀 만에 나왔어요. 제 자신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어리석다, 병신이다 하겠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형석 씨는 그때부터 면제받을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죽더라 막 찾으면서 애들한테 나 면제할 거야. 나 군대 절대 안 가. 그러다 발견한 것이 다한증 수술. 면제는 아니지만 공익 판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거짓말 했죠. 손이 땀이 많이 난다. 들어가기 전에 물을 묻히고 왔어요. 묻혔는데 좀 묽게 있으니까 다한증이 나면서 흉부외과 가면 그냥 다 해준다고 했어요. 실제로 형석 씨는 자신처럼 일부러 수술을 받은 사람을 훈련소에서 여러 명 만났다고 합니다. 거의 1순위가 다한증, 2위 디스크, 3위 항명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나 쬐어 나도 쬐다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재 다한증은 13개의 중증관리 질환에 포함되어 올해부터는 수술을 해도 현역 판정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형석 씨 역시 지금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한 수술 때문에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후유증까지 얻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몸에도 막 땀띠 같은 게 원래 안 나는데 땀띠 같은 게 막 나가지고 예, 후회하죠. 후회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후회할 짓을 말해야 했는데 했으니까 그게 더 나쁜 거죠. 형석 씨는 자신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은 병역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얘가 만약에 왜 일반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 나고자를 지키는데 왜 연예인들은 한 번 잘못한 거 그냥 그게 덮어지면서 또 다시 나와서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보면 세상 불공평하죠. 다 TV에서 내비치는 모습이 면제나 세상 공의란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자신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특정 질병을 이용해 군대를 면제받는 수법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무청은 병역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한 부정면제자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 규칙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강화된 신체검사 규칙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진선 씨를 만난 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였습니다. 올해 나이 30. 하지만 그는 아직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불편한 손과 다리 때문에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했는데 저녁에 들어가면 다리가 솔직히 아파갖고 누워있기 일쑤예요. 그냥 너무 붓고 아프고. 어려서부터 좋지 않았던 진선 씨의 무릎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 95년 현역으로 입대를 한 뒤였습니다. 여기서는 입대를 해서 훈련을 겨울에 추운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냥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붓는 통증이 오는데 군의관이 보더니 너 왜 군대 왔어?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입대를 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 번, 총 4번의 입대와 귀향을 반복한 뒤 진선 씨는 결국 무릎 질환으로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선 씨의 몸 상태는 공익 생활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뒤였습니다. 군의관들이 쉽게 얘기해서 내 아픈 부위를 갖고서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서류에 나온 이제 행정적인 처리니까 절차다. 서류적인 거로만 처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의관들 솔직히 나에 가서 아픈 거 본 사람 없어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각종 진단서를 첨부하고 병무청장 앞으로 11번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매번 재검이었습니다. 신체검사 9년 동안 23번. 제가 오늘 보니까 23번을 받았더라고요. 23번. 병무청은 23번을 드러났더라 했어요. 재검을 뜻하는 7급 판정이 일정 기간 동안 3번 이상이면 면제를 받는 것이 관례. 그런데 어떻게 진선 씨는 신체 검사를 23번이나 받았던 것일까? 병역비리 터졌을 때 자체 감사가 있었고 다 했잖아요. 그때 초긴장, 초비상이라 이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이제 특히 병무청 그 군의관들은 자기가 책임 전가를 안 받기 위해서 손을 떼요. 피해요. 회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를 7급 주다가 7급 주면 끝나요. 7급 주다 정상파죠. 4급 딱 줘요.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는 그 기간만 잘 때우면 넘어가면 책임이 전가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후임한테 또.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 군의관이 차게 바뀌었죠. 저 본 사람이. 그림에 재능이 많았던 젊은 시절. 군 복무 후 그림 공부를 계획했었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군대 문제에 얽매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점상뿐입니다. 진짜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 미치겠어.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젊은 나이에는 진짜 환장하고 미쳐서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고 그 정도로 절박했죠. 그러나 진선 씨가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군대 문제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얼마 전 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은 진선 씨에게 한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 그거를 해결을 못 해주고 가시는 마음 너무 가슴에 한이 많다고 그렇게까지 이혼하시고 가셨어요. 얼마 전 진선 씨는 병역 기피자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진선이랑 나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이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또다시 날라온 영장. 병무청에 항의도 하고 진정도 해보았지만 신선 씨가 들은 대답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번 그 병무청, 서울병무청에서 이 이후로 하는 얘기가 정신선 씨 좀 주소 지점 좀 진짜 외진지로 옮기지, 어? 그럼 우리도 타치 안 할 건데 그러면은 그냥 잠적해서 행방불명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살으래요. 그게 저보고 인생을 더 망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도 망쳤는데. 군대 문제로 힘든 삶을 사는 또 한 사람, 올해 29살의 신정수 씨. 그는 3년 전 학사장교로 임관하기 위해 입대를 했지만 다리에 이상이 와 퇴소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냥 학사장교가 아니고 제가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거고 환불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임관을 해야 된다.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해보자. 했는데 뭐 첫날부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학사장교를 포기하고 장학금을 전액 환불했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아있었습니다. 학사장교로 임관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신체검사 결과는 현역. 저는 당연히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뭐 면제는 그래도 그냥 4급이 나오겠지. 공익근무용이라게 나오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MRI랑 진단서를 끊어서 갔더니 군의관님이 이거는 수술을 해도 3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입대는 했지만 정수 씨의 몸은 훈련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5번에 걸친 입대와 퇴소를 반복. 어느새 정수 씨는 2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다시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옆장을 또 받았거든요. 하늘에 정말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이거 한 번씩 날라올 때마다. 벌써 6번째 입대. 어머니는 이번엔 아들이 정말 어떻게 되기라도 할까봐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정말 이번에는 혼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넘어지면은 힘이 없는 엄마 손이라도 잡으면 힘이 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 40대 때까지 이렇게 병무청에서는 신검 받아서 군대로 가라. 거기서는 다치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또 병무청으로 내려보내. 그러면 이 인생의 끝은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신검 판정 기준에 따라 면제가 되는 질병은 281개.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55개의 질환이 또다시 면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물론 면제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질병 조작으로 인한 병역 비리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비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서 도둑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신체검사 규칙 강화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까지 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1998년 당시 군검찰과 민간검찰이 합동으로 했던 병역비리 수사. 그 당시에 작성했던 수사지침서입니다. 사구체 신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할 때도 그 사구체 신념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수사팀에서 만든 매뉴얼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 같은 수사팀에서 만든 유명인사 명단입니다. 불법 면제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정계, 재계, 연예계 등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년 전에 이 명단에서 이번에 적발된 한 탤런트의 이름이 이미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그 수사 대상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면제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은 파악은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못했어요. 건군 이래 최대의 성과를 냈다는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그런데 왜 당시 사구체 신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창설된 것은 지난 98년 원영수 준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국방부에 한 명의 준이가 비리에 관련됐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수백 명의 고객 명단이 있는 수첩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곧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누굴 많이 알고 있어요. 뭘 모르겠어요. 어디 아픈데요? 허리가 아파요. 지금은요? 지금 뭐 치료서 많이 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프다 그래요? 끝이잖아요. 그때 수사본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직 병역비리 브로커였던 김태엽 씨. 그는 수사에 참여해 병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 자료를 만들었고 수사팀은 비리에 연루되었던 군의관들에게 면책을 조건으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사회답게 이야기해서 인간적인 걸 느끼고 협조를 하자 해가지고 다 나오면서 같이 나왔고 어느 정도 기억나는 거는 진술을 하고 몇월 달 기억 언제 누구한테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A씨가 자료를 다 찾아왔습니다. 보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찾았죠. 5개월 만에 병역비리자 207명을 적발하여 성공리에 끝났던 1차 수사. 그런데 이때 사고죄 신념에 대해 수사하지 못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과하고 외과 질환 등은 군의관들이 자백을 했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사가 됐지만 내과 군의관들은 협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과 질환 면제 수법도 파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안과와 외과 질환 수사가 끝나면 뒤이어 수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김대엽 씨는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군의관들에 대한 면책 약속은 깨졌습니다. 결국 자백은 중단되었고 더 이상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역비리라는 게 원래 의무자하고 면제를 시켜주는 그 팀하고 서로 간에 밝히기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침묵하면은 밝혀내기 힘든 범죄예요. 2001년 검거된 박노항 원사 사건도 마찬가지. 당시 박원서만 검거되면 병역비리의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때 역시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브로커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 외에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아직 없습니다. 여전히 과거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한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이 당시 원영수 준이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커들의 장부에 있는 명단만으로 수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결국 그 명단에 없는 사람들은 못 잡아내는 거죠. 이번에 병무청에서 1000몇백 명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참고만 될 뿐이지 잡아내기는 힘들 겁니다. 이번 사건은 병역비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는지, 그 반복되는 고리를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병역비리를 근절하는데 우리 사회의 병역관리 체계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역시 중요한 것은 적발률을 높여야 됩니다. 적발률을 높여야지 비리의 어떤 고질적인 구조가 이제 해체될 수 있겠죠. 병무비리를 하면은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할 사람이 사실은 없죠. 지금 수사 이런 식의 어떤 단발성 수사로다가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또 면제, 불법적으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포기하도록 하긴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병역 비리를 전담하는 상설 수사기관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수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처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병역 비리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만 50여 명. 병역 비리를 정말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병역 면탈자에 대해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과감히 늘리고 그에 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상에 두 손이 들려있는 칼과 저울, 그 칼과 저울을 이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병역에 엄중히 적용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